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교에서 역사와 이제 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이제 15년 차 교사입니다. 교실에서 역사를 좀 가르치다 보면 한계를 느끼고 또 늘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뜨거운 역사의 현장을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여행을 하나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양산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면 칠봉국도가 바로 보입니다. 칠봉국도를 따라가면 동해안을 쭉 따라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금 방학이라서 여행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다가 저 칠봉국도 타고 동해안 따라서 역사여행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하고 있어서 주로 글을 썼었는데요, 이번에는 영상으로 촬영을 해보면 훨씬 더 현장감 있게 역사여행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발로 뛰며 기록하는 첫 번째 여정은 선사시대 안각하부터 그리고 근대 탄각마을까지 억겁에 이제 세월이 층층이 쌓인 이제 동해안 역사로드 라고 좀 거창하게 준비를 했는데, 지루한 암기 과목이 아니라 가슴 뛰는 이야기로 가득한 역사여행, 그리고 대한민국 동해안을 따라서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 풀코스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갈 곳은 울산의 안각화, 방구대 안각화죠. 최근에 이제 유네스코 지정이 되어서 더욱 이제 유명해졌는데, 거기부터 이제 영덕의 의병장, 생각까지 한번,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3일간 아주 바쁘게 돌아다닐 생각입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 오늘 훨씬 일찍 출발했어야 됐는데 지금 벌써 이제 1시거든요. 좌회전하세요.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저 원래 오늘 한 10시쯤에 이제 일정을 시작했어야 됐는데 그 마침 이제 설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설 명절 다가오느라 아는 분께서 이제 선물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게 우회전하세요. 하필이면 고기거든요. 고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제가 3일 동안 이제 집을 비워야 되는데, 우회전하세요. 택배가 이제 좌회전하세요. 오늘 도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늦게 오거나 아니면 더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오늘 딱 도착을 한다고 하길래 급히 이제 택배사에 전화를 해봤는데 아침에 거의 1시쯤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일정을 다 바꿔서 그냥 빠르게 점심을 먹고, 원래는 지금쯤 이미 점심을 먹고 울산 쪽에 일정을 마치고 경주로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경주는 아직 가지 못하고 대신 뭐 점심은 이미 먹었고 커피도 한잔 했기 때문에 이용하세요. 그냥 빠르게 유적지를 쭉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는 곳은 방구대 안각하 쪽으로 가고 있고요. 한 50분 가까이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거리가 집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편이라서 그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전방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이미 찍긴 했거든요. 근데 시속 30km 보통은 그냥 단속 구간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집에서 잠시 후 복습 영상을 찍어줬는데, 복습 영상은 3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복습 영상은 그냥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세팅해둔 채로 그냥 제 화면을 보면서 역사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이제 현장에 나가서 막 영상을 찍고 하는 건 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문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낯선 느낌이긴 한데, 제가 평소에 그 여행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특히 이제 뭐 답사도 많이 다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프로 중에 하나가 알쓸신잡 같은 건데, 실제로 이제 여러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막 밤 여행 다니고 막 하면 알쓸신잡처럼 되게 다양한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각자 이제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프로도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선생님들하고 막 여행을 다니면서 저는 역사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다른 분들은 음악 얘기, 또 미술 얘기를 전공한 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좀 심도 깊은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굳이 역사 말고도 지리 얘기도 좀 하고, 아니면 여기 지역의 뭐 사회문화에 관한 얘기도 좀 하고, 진짜 실제로 예술적인 얘기도 좀 하고, 뭐 수학적으로 봤을 때 어떻고,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고, 또 뭐 체육으로 봤을 때 뭐 어떨까, 뭐 이런 얘기도 막 하면서 하는 것들이 전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막 있어서, 여전히 이제 예전에 학교 같이 다녔던 선생님들하고 한 10여 년 넘게 이제 계속 모임을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막 같이 여행 다니고 알쓸신자처럼 이렇게 실제로 막 모임을 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얘기도 좀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저 혼자 거긴 하지만 역사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하고, 그냥 뭐 많은 두루두루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좋지 않을까. 저는 좀 지식에 대한 뭔가 배우고 계속 경험하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욕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행을 기획하고 지금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사실은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뭐 제가 실제로 올릴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도움이 되게끔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눌 것이고요. 학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역사에 대한 얘기, 사회에 대한 얘기 두루두루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는 내내 혼자서 계속 떠드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이걸 누가 보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조금 궁금한데, 그래도 한번 중간중간 이 내비의 목소리가 들릴 것 같긴 한데, 이것도 그냥 아마추어가 찍는 영상의 하나의 에러점이다 해주시면 야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는 곳은 이제 방구대 안각화인데요. 방구대 안각화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목적지는 이제 방구대 안각화가 있는 울산에, 이곳은 이제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드문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방구대 안각화,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죠. 이는 선사시대 사람들이 바다에서 집단으로 사냥하면서 살아갔다는 증거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해안이 아주 오래전부터 중요한 생활 공간이었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유적이기도 합니다. 무려 7,000년 전 선사시대 사람들이 고래를 사냥하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고요. 작살맞은 고래, 새끼를 베고 있는 고래 등 인류 최초의 포경 기록, 그러니까 고래 사냥을 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동할 곳은 천전각성을 할 것인데요. 조금만 이제 방구대 안각화에 있는 쪽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천전리 각석이 나옵니다. 여기는 마치 역사의 방명록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선사시대의 기하학적 무늬 위에 이제 신라시대 화랑들이 남긴 이름과 그리고 글자들이 겹쳐져 기록의 현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장소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역사는 단절되지 않고 그리고 이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유적인 것 같습니다. 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내내 제가 떠들고 있기에는 너무 길 것 같고요. 그래서 중간에 조금 끊어서 가겠습니다. 제가 아직 현장에서 막 영상을 들고 다니면서 할 자신은 없어서 제가 이제 차에서 최대한 설명을 하고 제 현장을 뭐 짧게 영상을 남긴다든지 아니면 그냥 사진을 찍어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좀 설명을 나중에 할까 싶어요. 그래서 좀 일단은 마무리하고 현장 가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차 주차하고 안각하 있는 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 700m 정도 걸어가면 된다고 하거든요. 자, 지금 가는 중이고요. 가는 동안 풍경이 생각보다 여기 되게 좋습니다. 여기가 대곡천이라고 하는 곳인데 연로 개수기라고 돼 있는데 명문이 있다고는 하는데 잘 보이진 않는 것 같네요. 1655년 을미년에 연로 개수 공사를 했다는 기록인데 잘 보이진 않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날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늘은 날이 진짜 좋습니다. 제가 되게 날씨 요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날이 좋은 편이라서 좋은 것 같고요. 뭐 말 나온 김에 그냥 선사시대 역사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거든요. 너무 수업 같을 것 같긴 한데 저기 이제 500m 남았다는 표지가 있네요. 그래서 가는 동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선사시대라고 한다면 역사 이전 시대, 먼저 선자 해서 역사 이전 시대, 그러니까 문자가 나오기 이전, 이제 기록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 기록이 없으면 우리는 그 시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기록은 없지만 분명히 사람은 살았잖아요. 그래서 문자 기록은 없지만 사람이 사는 흔적, 사람이 살았던 그 흔적을 가지고 우리는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걸 이제 유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물도 되겠고, 그런 생활상에 나타난 도구나 뭐 여러 가지 살았던 흔적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와, 여기 대나무 숲 되게 예쁘네요. 뭐 굳이 역사적인 거 아니더라도 가볍게 산책하기에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저는 딱히 춥진 않은데 아마 좀 겨울에 온다면 좀 따뜻하게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흔적을 가지고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는 공룡 발자국 화석도 보이고요. 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한반도가 공룡이 굉장히 많이 서식한 곳이었죠. 근데 와, 여기 풍경 진짜 예쁘네요. 다시 우리 목표인 방구대 안각하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흔적을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집에, 그러니까 거주했던 흔적이나 아니면 뭐 도구나 이런 걸 이제 통해서 역사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도구를 어떤 걸 사용했냐에 따라 우리 이제 구석기 그리고 신석기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신석기는 새로울 신자, 구석기는 옛구자, 그래서 훨씬 이전 시대, 그리고 그나마 이제 구석기보다는 우리한테 조금 더 가까운 시대, 신석기,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제가 좀 빨리 걷고 있거든요. 간만에 숨이 좀 가쁘네요. 구석기 때는 아직은 도구를 굉장히 예리하고 정교하게 만들지 못하는, 주변에서 이제 구해서 약간의 이제 쓰기 좋은 형태로 이제 돌과 돌끼리 부딪혀서 깨어서 떼어져 나온 형태의 석기를 쓴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뗀석기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뗀석기 우리 교과서나 아니면 뭐 박물관에서나 이런 걸 생김새를 보게 되면 굉장히 날카롭고 되게 거칠어요. 그래서 손으로 쥐고 쓰면은 이거 좀 다칠 것 같은데 그런 이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계속 경험과 지능이 쌓이게 됐겠죠. 그러면서 이제 신석기 시대가 되면 기존에 쓰기 불편했던 이 석기들을 좀 더 용도에 맞게 변형해서 쓰기 시작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돌과 돌끼리 부딪혀서 떼어내전 그거의 형태에서 조금 더 쓰기 좋도록 갈아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가 되면 간석기를 쓰게 되는 거죠. 와, 이게 그냥 제가 걸음이 원래도 빠른 편인데 그냥 빠르게 걷는 거랑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걷는 거랑은 천지 차이네요. 와, 유튜버 분들 막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현장에서 막 열심히 찍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다, 이런 생각을 들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역시 먹고 사는 게 쉽지만 않죠. 방구대 안각화를 제가 보고 나서 딱 들었던 생각은 그 안각화가 그려진 대곡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제가 가서 보니까 왜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었을는지 소리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왜 안각화를 남겼을까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교과서에서 그냥 보고 설명을 하면 사실 별로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가서 보니까 여기는 진짜 사람이 살기에 좋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물도 풍부하고 충분히 사람들이 살아갈 만하게 굉장히 안락한 공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모여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방구대 안각화를 보고 나서 시간을 좀 체크를 했는데 시간이 조금 버거워서 천전리 각석은 그냥 스킵하고 빠르게 이제 경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1일차가 가장 바쁘거든요. 울산, 경주, 그리고 울진 까지 이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바쁜데, 또 오늘 일정이 또 예상치 못하게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빠르게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경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경주에 제가 가고 있는 목표 장소는 문무대왕릉이랑 이견대 그리고 가문사지, 이렇게 이제 갈 생각입니다. 넘어가기 전에 그냥 경주로 진입을 했네요. 지금은 이제 경주로 가는 길인데 제가 이제 문무대왕릉을 가게 된 건 사실 동해안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경주에는 사실 볼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이제 문무대왕릉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된 건 이제 동해라고 하는 게 컨셉이기 때문에 동해안에 있는 중요한 유적지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직 가려면 꽤 멀었는데요. 40분 가까이 좀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경주를 생각하면 사실 바다를 떠올리진 않는데 경주도 간포라든지 옥천항 이런 데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거의 주상절리도 있고 부채꼴 주상절리도 있고 되게 지형학적으로도 중요한 곳들이 많이 있는데 경주 바다로 가면 나중에 바다에서 영상도 찍고 좀 할 생각입니다만 이제 문무대왕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뭐 실제로 맞다 아니다 뭐 되게 얘기가 많긴 합니다만, 이제 뭐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려 했던 한 왕의 뜨거운 약속이 이제 서려 있는 뭐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다 한가운데 이제 바위섬이 딱 있는데 되게 여러 바위섬들이 삥 둘러싸고 중간에 이제 거북 모양의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유골이 깔려있는 해중릉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해중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내가 죽으면 용이 되어서 왜구를 맞겠다라는 유언에 따라 이제 화장을 했고, 다음에 그 유골을 이제 이곳에 모셨다는 그런 곳인데요. 그런 사실 실제로 그러했다라기보다는 그런 설화를 담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고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는 증명이 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아주 오랫동안 그 설화가 전승되어 내려왔고, 그리고 최근까지도 문무대왕릉이 있는 경주의 간포바다에서는 주민들이 그 주변에서 어획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횟집도 잘 없고, 그래서 이 바다인데 횟집이 없냐 뭐 이런 거 막 사람들이 물어보면 주민들이 혹시나 이제 용으로 변한 문무대왕이 잡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획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주 오래된 그 설화가 아직까지도 이제 전승되고 있다는 걸 보면 뭐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실제로 그러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주 영향력 있게 남아있는 설화가 아닌가, 그래서 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용이 된 아버지가 드나들 수 있게 만든 절, 감사한다는 의미로 이제 감은사라고 하는 절을 만들어 뒀고요. 이제 아버지가 용이 되어서 나타나는 걸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정자가 바로 이견대라고 하는 곳입니다. 뭐 감은사는 절 이름 자체가 용되어 뭐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은 뭐 터만 남아 있긴 한데요. 이제 불교가 이제 정치랑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던 통일신라의 특징 아주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라는 불교를 굉장히 늦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옛날 기존의 기득권 귀족 세력들이 구족장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제 갖고 있는 토속 신앙 때문에 기존의 불교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했는데 왕권 강화를 위해서 결국 이제 받아들이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문무왕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사실 문무왕은 바로 김춘추와 김유신 딸이 이제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김춘추 무열왕이 되죠. 김춘추랑 김유신에 비해서 뭔가 좀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큰 업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버지 이제 무열왕에 이어서 아버지는 이제 백제까지 멸망시켰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완수하지 못했는데 그 무열왕에 이어서 이제 결국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당의 군대를 한반도에서 또 몰아내고 이제 삼국 통일을 완성한 아주 훌륭한 업적을 가진 왕입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서 사실 아주 아쉬운 마음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물론 저 또한 우리 영토를 잃은 점이나 아니면 외세의 힘을 빌린 점이나 이런 것들 아쉬운 점이 아주 많이 있긴 합니다만, 어쩌면 삼국 중에서 가장 약했고 그리고 발전도 가장 더뎠던 이 신라라고 한 나라가 결국 백제 고구려를 물리치고 또한 한반도 전체를 삼키려고 했던 그 아주 글로벌적인 대국 였던 당나라 군대를 대파해서 몰아낸 뒤에 자주적으로 통일을 완성한 점에서는 좀 신라라고 한 이 나라를 다시금 바라보아야 할 점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 민족이라고 하는 점 때문에,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신라를 뭐 민족의 반역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물론 이제 이 삼국이 서로가 이제 우리가 같은 뿌리에서 왔다 이런 거에 대한 유대감은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고구려 백제는 뭐 부여 고구려 백제 이어지는 요 계통이나 이런 걸 보면, 계승한점에서 보면 충분히 이제 그런 자기들의 우리는 같은 부족이야, 같은 뿌리야 이런 거에서 나왔던 그런 유대감이 있었던 것 같고, 물론 신라는 조금 다를 것 같긴 해요. 기존에 이제 한반도 남쪽에서 머물렀던 고조선 시기에 한반도 남쪽에 진이라고 한 연맹왕국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제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뭔가 다를 것 같긴 하지만 결국은 섞여서 같은 뭐 민족으로, 지금은 우리가 민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19세기에 와서야 나온다고, 근대적인 거라고, 개념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민족이니 뭐 이런 게 이 삼국시대에는 서로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서로 이제 죽고 죽이는 정말 치열한 이제 적국이었기 때문에 경쟁자이지 같은 민족의 동반자 이런 개념은 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관점에서 이제 저기 중국이라고 하는 저 당나라 애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같은 민족인 고구려 백제를 물리쳤네 이렇게 본다면
신라는 정말 뭐 민족의 반역자라고 지금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사실은 신라가 약간의 신라에 대한 변을 좀 해주자면, 저도 물론 고구려빠입니다. 저도 고구려빠지만 신라에 대한 변을 좀 해주자면, 역사적인 거니까 역사적인 걸 있는 대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당시 이 신라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상 고구려, 백제, 그 다음 신라 이런 순위거든요. 이제 국력의 순위가. 그래서 고구려가 가장 강한 큰 나라고, 그 다음 백제보다 훨씬 약했던 게 이제 신라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나 그 백제의 엄청난 다시 중흥을 이끌었던 말기에 성왕이라고 하는 사람, 성왕이 대하성을 뺏는다든지 해서 신라의 아주 중요한 성들, 그리고 여러 성들을 많이 뺐거든요. 그래서 신라는 거의 수도 근처에 남을 정도로 굉장히 국가적인 위기를 맞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라가 처음부터 당을 찾아간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고구려에 먼저 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외에도 가기도 했고 이렇게도 했는데, 당시에는 고구려는 아예 신경도 못 썼고요. 자기들에겐 엄청난 숙적인 이 백제를 물리치는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물리치는 게 아니라 지금의 국가적인 위기를 맞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우리를 도와줘서 이 백제를 물리쳐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훨씬 강했던 거죠.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 나당연합군이란 걸 아주 처절하게 맺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고구려까지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백제가 신라랑 당은 서로 이제 윈윈이었던 거죠. 당은 엄청난 숙적이었던 고구려를 없앨 수 있는 중요한 동반자를 얻게 된 것이고, 신라 입장에서는 우리의 국가적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백제를 물리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동반자를 찾은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둘이 짝짝꿍이 잘 맞았던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동반자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뭐 당의 입장은 조금 달랐던 거죠. 당은 아마도 이제 이어지는 결과적인 모습을 볼 때는 단순하게 걔들이 신라를 도와줄 이유는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신라를 이용을 해서 결국은 한반도 전체를 먹어 삼키겠다라는 걸 갖고 있었고, 근데 또 신라가 어찌 보면 외교적으로 되게 뛰어났던 점이, 당을 결국은 끌어내서 연합군을 맺어서 백제를 물리쳤고, 그리고 고구려까지 물리치죠. 그런 다음에 곧장 신라는 당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감각이 없었다면, 정세를 잃는 그런 감각이 없었다면, 그냥 그 백제랑 고구려를 멸망시킨 거에 취해서 그냥 그대로 당에 먹혀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신라는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었고, 결국은 당의 뭐 육군, 수군 전부 다 아주 대파하거든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수십만이 되는 그 병사들을 다 물리치고, 결국은 당 세력을 몰아내고, 한반도에서 물론 영토를 잃습니다만, 그 점을 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결국은 당의 야욕을 물리치고 상고 통일을 완수했다는 점에서는 신라를 그래도 조금은 더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 민족적 감정 때문에 이 신라라고 하는 나라를 너무 평가절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물론 저도 수업을 할 때 신라에 대해서 그렇게 막 좋은 감정을 갖고 설명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좀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신라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문무왕릉으로 가고 있는데 한 20분 더 걸릴 것 같네요. 20분 동안은 저도 조금 쉬면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그 영상을 처음 찍다 보니까 밖에서 찍다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좀 굉장히 좀 부끄럽네요. 굉장히 쑥스럽고, 막 얘기를 하다가도 다른 사람들 오게 되니까 말을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일단은 안전운전해서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문무대왕릉이
해수욕장이 있는 바다로 왔습니다. 경주 바다도 생각보다 굉장히 예쁩니다. 동해바다에 예쁜 걸 담고 있고요. 저기 멀리 보이는 저곳이 이제 문무대왕릉인데 사실 위에서 드론으로 촬영을 하면 좋지만 저 드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 찍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야, 철새 미쳤네요. 예쁩니다. 장관이네요, 아주. 제 이거 보고 저기 멀리 보이는 이견대가 보이거든요.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견대 도착했습니다. 이견대라고 하는 곳, 일단 설명을 한번 볼까요? 자, 문무항의 수중릉이 바라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다. 외구를 진압하고자 가문사를 세웠으나 끝내 완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바다의 용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아들 신문왕, 전제왕권의 아주 절정이었던 신문왕이죠. 땅이 즉위하여 가문사를 완성했다 돼 있네요. 요 용이 드나들 수 있도록 법당 밑에 구멍을 뚫어두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되게 예쁩니다. 네, 이제 가문사지로 왔고요. 여기는 지금 터만 남아있고 이렇게, 그리고 3층 석탑만 남아있는데 이 3층 석탑이 굉장히 오래된 석탑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되게 오늘 하늘색이 너무 예뻐서 미쳤네요. 옛날에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정비가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 꽤 정비를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중문턱이고요. 전체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고, 탑 사이즈가 실제로 보면 엄청 큽니다. 다 안 들어가가지고 엄청 크거든요. 보통 탑은 뭐 몇 층이다 이렇게 할 때 밑에 있는 제일 아래 있는 요 부분은 기단이라고 하거든요. 기단. 요거는 층이 아니고요. 여기부터 1층, 2층, 3층 이렇게 층수를 세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이제 문무대왕릉이랑 이견대, 가문사지 석탑까지 보고 나서 포항으로 이제 있습니다. 이동을 해 보려고 합니다. 포항은 이제 장기읍성하고 냉수리 신라비를 한번 볼 생각인데요. 포항으로 올라가면 분위기가 좀 확 바뀔 것 같긴 해요. 제가 찾아가는, 일단 뭐 도시가 다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경주는 신라시대 이제 문화를 많이 봤다면, 이제는 장기읍성은 조선시대 유배지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다산 정약용, 아주 유배를 많이 다녀셨던 분이죠. 천주교 때문에. 그런데 우암 송시열 선생도 이제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합니다. 성곽길을 걸으면서 그분들이 느꼈을 고독 그리고 사색을 공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한번 찍어 볼 거고요. 일단 장기읍성이라는 곳을 조금 소개를 하자면 고려시대 1011년 현종 2년이거든요. 당시 이제 여진족의 해안 침입에 대비해서 쌓은 토성이었습니다.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우리가 여진족이라고 하면 기마민족 이렇게만 생각을, 오랑캐, 유목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 뭔가 육군만 생각을 하는데요. 여진족도 해안으로 침입할 수 있습니다. 수군도 있고요. 우리 그런 거를 너무 편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토성이었고요. 조선시대에 들어서 1439년 우리 아주 그레이트 킹이죠. 갓세종님께서 1년에 외구의 침입에 대비해서 돌성으로 이제 다시 재축을 했고요. 군사기지로 계속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려 말 그리고 조선 초까지 외구의 침입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었고요. 또한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왕 때, 고려 우왕 때, 고려 말이죠. 고려 우왕 때는 제14년 동안 378회의 외구의 침입이 있을 정도로, 사실 우리가 외구라고 하는 게, 외구라고 하면 뭐
일본 해적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말 소규모의 무슨 원피스에 나오는 것처럼 조그만 해적선 타고 이렇게 소규모로 다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스케일이 정말 큽니다. 거의 뭐 나라 단위의 엄청난 규모의 침입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고 이게 그냥 단순히 일부 지역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명나라 그리고 조선까지 전체 해안 까지 거의 뭐 어쩔 때는 고려 이제 개경까지 돌아서 이제 침입할 정도로 굉장히 큰 단위의 해적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단순하게 해적질 좀 했겠네, 뭐 산적 정도, 이렇게 조그만 산적 정도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구의 피해는 굉장히 극심했었고, 그걸 물리치는 과정에서 엄청난 국민적 영웅으로 등장한 사람이 최영 장군 그리고 이성계 이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성계는 결국 군대에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치의 2인자로 오르게 되면서 나중에 결국은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큰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수리 신라비는 다시 이제 신라로 돌아가긴 하는데요. 이 작은 마을에 국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냉수비 신라비라고 볼 수 있는데, 냉수비 신라비는 1500년 전에 이제 신라의 재산 분쟁 판결문입니다. 네, 당시 이제 신라의 권력 구조랑 법 체계를 알 수 있는 엄청난 유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비문은 이제 절거리, 사람 이름입니다. 절거리라는 인물의 재산 소유랑 그리고 유산 상속 문제를 결정한 사실을 기록해 놓은 비석이라고 볼 수 있고, 일종의 이제 공문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각 부에 여러 귀족들이 참여해서 재산권 분쟁을 처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전에 미약했던 신라의 왕권의 이제 한계를 좀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이를 통해서 신라가 법과 명령으로 지방을 직접 통치하기 시작했다 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비석 중에 하나입니다. 와, 가는 동안 근데 바다가 너무 예쁘네요. 와. 여기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이 경주의 양남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요쪽이 주상전류, 부채꼴 주상전류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요 지역이 우리 지형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와서, 주상전류는 보통 이렇게 기둥처럼 세워져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부채꼴로 이렇게 가로로 다 누워 있어요. 이거를 실제로 보면 되게 괜찮고, 요 바다가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한 번쯤 와서 구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온 김에 문무대왕릉도 보고 이제 경주의 여러 가지 또 문화적인 것들을 본다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뭐 그러한 비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문무왕 나오고 아까 이견대에서 잠시 보면 700m 아정 교차로에서 경주, 결국 이 가문사를 이견대를 완성시켰던 사람, 가문사도 마찬가지고, 그걸 이제 보면 신문왕이라는 사람인데, 신문왕은 전제왕권 통일한 이후에, 사실 신라가 문무왕 때 통일을 하고 나서 통일을 완수했다는 이 엄청난 이 자신감, 이런 걸 통해서 왕권을 엄청나게 강화시켜 나가거든요. 그걸 이제 전제왕권, 그러니까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왕권이 왕한테 모든 게 집중되는 이런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절정기에 있는 인물이 바로 신문왕이라는 인물이죠. 근데 그 이전에 왕권이 좀 미약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냉수리 신라비에서 볼 수 있고요.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지금은 다시 이어서 이 신문왕, 절대 왕권의 이제 신문왕 때 결정적으로 결국은 기족권이 더 세냐 아니면 왕권이 더 강하냐라는 걸 이제 교과서적으로 보통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 토지제도의 변화, 토지에 관한 걸로 제도의 변화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뭐 정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따지긴 합니다만, 예전에 정치의 중심이 됐던 건,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되기 이전에 정치의 중심이 됐던 건 귀족 대표인 상대 등이 정치를 딱 잡고 있어요. 정권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다가 전제왕권이 나타나게 되면 집사부라고 하는 곳에서 정책을 결정을 하게 되고, 이 집사부는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 같은 거거든요. 근데 요런 데에서 비서실장에 해당되는
시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총리랑 비슷한 개념이고 비서실장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이제 정권의 중심이 돼요. 그래서 왕 직속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지는 걸 보면 이제 귀족 대표보다 시중의 권한이 강해졌구나, 이건 왕권이 강화되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토지제도의 변화가 있어서 원래는 귀족들에게 관직의 대가로 노급이라고 하는 걸 제공을 했습니다. 네, 노급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토지 자체를 주는 건 아니고요, 일정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귀족들한테 권한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토지에 관해 그 지역의 토지에 한해서는 수조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있는 게, 그 지역에 있는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더, 그게 그 지역에 있는 농민에 대한 귀족들의 지배력이 엄청나게 상당하겠죠. 그래서 대민 지배력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게 노급이라고 하는 존재라면, 근데 이게 너무나도 이제 귀족들의 권한이 강한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떼고 그래도 관직의 대가로 월급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노동력 징발권을 제외하고 수조권만 인정한 토지를 관료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 그게 이제 신문왕 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제왕권의 아주 절정기였다. 그거는 귀족의 어마어마한 권한을 뺏은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권한이, 왕권이 엄청나게 강화되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이제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를 저는 좀 쉽게 왕권과 귀족권에 대해서 좀 쉽게 이제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왕권과 귀족권은 서로 시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떨어지고, 한쪽이 올라갔다고 같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좀 도식적으로 좀 쉽게 이해를 하려면 시소 같은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귀족의 권한이 강할 때는 상대적으로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귀족권을 찍어 누르고 왕권이 강할 때는 당연히 이제 왕권이 세지면 귀족권이 또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시소 같은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편해요. 그래서 왕권을 상징하는 건 무엇일까 라고 하면 관료전, 집사부, 시중,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면 귀족권을 대표하는 건 뭘까? 라고 하면 노급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그리고 귀족의 대표인 상대 등의 권한, 그리고 귀족들의 회의체, 화백회의, 이런 걸 이제 떠올릴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면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데는 조금 더 편할 수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제 장기읍성이랑 그리고 냉수리 신라비를 현장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이제 장기읍성 황영일 쪽에 장기읍성에 주차장에 주차를 했고요. 위에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앞에 주차를 하고 전체 이 풍경을 좀 담고 싶어서 지금은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아마 목소리가 제대로 담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최대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너무 붕 뜰 것 같아가지고 조금 끊고 갈게요. 저기가 바다 쪽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 바다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적을 막는 산성을 만든 것 같고요. 굉장히 높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산성 안에 이렇게 마을이 하나 조그맣게 있는데, 이걸 이제 보호하기 위한 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포항의 냉수리 비까지 보고 나서 이제는 영덕으로 옮겨가려고 하는데요. 어느덧 벌써 해가 지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5시 한 10분 정도거든요. 저 산 너머에 지금 딱 걸쳐 있는 것 같아요. 해가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이제 거의 해 질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지진 않았지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여정은 이제 영덕. 대게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영덕에서는 저 신돌석 장군 생가를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늦지 않게 빨리 가야 되는데 아마도 한 5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서 한 6시쯤 도착을 할 것 같아요. 요 굉장히 큰 묘가 있네요.
어쨌든 이제 영덕으로 신돌석 장군 생가를 찾아가고 있는데, 구암 말에 일본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태백산 호랑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일본군을 굉장히 벌벌 떨게 만들었던 평민의병장 신돌석 장군의 생가로 가고 있습니다. 평민 출신이지만 나라가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 신분보다 더 뜨거웠던 그 애국심을 이제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시 이제 양반 중심의 사회에서 평민의 몸으로 의병장이 되어서 수많은 전공을 세웠던 굉장히 뛰어난 분이고요. 여러 의병들이 많지만 일제 이제 국권을 잃기 전에 3대 의병이 있거든요.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나온 김에 좀 설명을 하자면, 자, 을미의병은 815년 을미사변이라고 하죠. 명상황후 시해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일본의 낭인들에 의해서 자기들은 낭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군대도 동원됐고요. 갖가지 굉장히 모욕적인 우리의 국모 시해당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 을미사변과 그리고 그 뒤에 일본이 경복궁을 장악한 뒤에 을미 개혁을 추진하죠. 그러면서 을미개혁 때 추진됐던 것 중에 조선인들의 아주 큰 반발심을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단발령이죠. 강제로 이제 머리를 깎게 만든 건데 상투를 자르게 만든 것이죠. 당시 조선인들의 이제 유교적인 관점, 성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도 신체의 일부, 그러니까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체 일부라고 해서 함부로 훼손하는 건 이제 효에 어긋난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자르지 않고 상투를 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이제 강제로 자르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을 했죠. 전통과 관습 그리고 우리의 정신 이런 것들을 이제 단절시키려고 하는, 강제로 뭔가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을미사병과 단발령의 항거에서 처음 일어난 의병이 바로 이제 을미의병이고요. 네, 이때 의병의 특징은 의병장은 다들 유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지방의 이제 양반 출신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주로 이제 양반 출신 의병장만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1905년에 아주 우리의 뼈아픈 조약을 강제로 당하죠. 그걸 을사늑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외교권을 강탈당했던,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오늘 떨어뜨렸네요. 외교권을 강탈당했던 그런 사건이었고, 와, 다행히 제가 많이 지긴 했는데 안전히 지기 전에 또 생가로 도착을 했고요. 아마도 생가를 이제 복원을 해서 이제 해둔 것 같거든요. 요 건너편에는 신돌석 장군 공원도 있네요. 태백산 호랑이라고 이제 호랑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잘생기게 해놨네요. 이렇게 생가가 돼 있습니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군장 대통령장에 추서되었다고 하네요. 원래 생가는 장군의 부친인 신석주가 1850년경 초가로 건립을 했는데 1940년경 일본 관원들이 독립의지를 꺾기 위해서 불태워 소실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참 역시 대단하네요. 아주. 신돌석 장군이 아주 힘이 되게 장사였다고 하는 게 많은데, 보니까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와 있네요. 집에 디딜방아 놓을 때 혼자 힘으로 방앗돌을 옮겨 놓았다 돼 있고, 1903년 여름에 청도를 지나다가 전신줄을 뽑아 일본 공병 5에서 6명을 무찔렀다 돼 있네요. 전신줄을 혼자 뽑아서 들었다고 합니다. 믿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힘이 장사였다, 이런 얘기는 저도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올라갈 수 있나요? 태극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불원복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 태극기를 보면 좀 뭔가 뭉클한 마음이 좀 있죠.
안에는 들어가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비석이 있고요. 신돌석이라고 돼 있습니다. 신돌석 장군. 옆에도 건물이 하나 더 있는데, 와, 배에서 꼬르륵 하네요. 아, 배고픕니다. 이제 요거, 옛날 우물이네요. 우물. 이제 저도 마무리하고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너무 배고파요.